저쪽에 누구는 건물 갖고 있다 하더라, 누구는 상가 샀다 하더라. 야, 부자다 부자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골병 들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죠?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내 돈 넣고 손해라니까요. 또 월세도 안 나가는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도 못 받고 매달 대출 내놨는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재산세 나가고 평생 내가 이자만 내고 세도 한번 못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이자에 관리비에 재산세에 계속 돈만 주고 나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 이게 다가구 원룸은 기본적으로 10%는 나와야 돼요. 수익률 계산입니다. 수익률 계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내가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될 거잖아요. 살 거잖아요. 내가 살 일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없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 그러네, 맞아요. 개폐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없지만 친구가 하나를 샀어.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야야 뭐 상가 이런 거 샀다 하면은 얼마 주고 샀는지, 얼마 주고 샀노, 월세 얼마 나오노, 야야 그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도 뭐한데 이거 말라산도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내 친구가 잘 샀나 못 샀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뭐 그냥 야 뭐 저쪽에 누구는 건물 갖고 있다 하더라, 누구는 상가 샀다 하더라, 야 부자다 부자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골병 들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플에다가 어플을 부동산 계산기 어플을 다운받았죠. 그 다음에 맨 좌측 상단에 들어가시면 메뉴가 있고, 이 메뉴에 또 들어가시면 임대 투자라는 게 있고, 거기 클릭을 하시면은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있고, 거기에 매매 가격을 넣고, 그 매매 가격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4억 원이란 금액을 넣을 때 거기는 만원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렇게 돼 있다. 만 단위로 돼 있다. 하나 넣으면 만원 단위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이기 때문에 공 4개만 넣어도 4억이란 말입니다. 매매 가격 4억. 그 다음 또 이것도 금액 바꿔가지고 한 8억, 12억 뭐 이렇게 넣으면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50 받는 상가를 샀을 때 연수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금리가 2.7%인데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은행의 금리는 2.7인데 내가 월세 150 나오는 걸 샀을 때는 연수익이 4.74더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금 2천에 월 100짜리를 계산했을 때 연수익은 3.16%더라. 그 다음에 보증금 1000에 월 70짜리를 샀을 때는 연수익이 2.15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걸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냐? 당연히 1번을 사야겠죠.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이 1번이 만약에 없다. 부동산 물건 사러 다녀봤는데 이 1번이 없어. 그러면은 다녀보니까 2번하고 3번 물건밖에 없어. 그러면은 뭘 사야 돼요? 나한테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맞죠? 뭔가 빠졌지 않아요, 근데? 뭔가 빠졌죠? 4억짜리 상가를 산다 해가지고 내 돈 4억을 다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출. 그러면 대출이 들어갔을 때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단순 계산해 놨지만 여기에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짜리를 사는데 4억짜리를 가지고 보증금 월세 해서 단순히 계산했고, 여기서 빠진 거는 다 아파트를 사시든 살 때든 뭐든 내 돈 다 주고 사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은행 돈을 융자를 대출을 이용했을 때 더 덕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은행 금리는 얼마쯤? 이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예치시켰을 때의 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몇 프로예요, 지금? 잘 빌려도 한 4%입니다, 4%. 예. 4%, 좀 비싼 거는 5%대도 있고 4%대도 있고 뭐 이런데, 일단 4%를 잡아볼게요. 지금은 4%도 잘 안 빌려줘요. 4.5 정도? 잘 빌리면 4%, 조금 비싼 이자 대출 금리 쓰면 5%, 5.3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데, 어쨌거나 4%를 빌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증금 2천에 월 150을 받았을 때 받는 상가를 봤을 때 연수익이 4.74가 나오는데 여기서 4%짜리 대출을 쓰면 이득입니까? 손실입니까? 4.74%짜리를 사는데 4%짜리 금리를 이용을 하면 싼 걸 빌려와가지고 많이 받잖아요. 손실은 아니지. 그죠? 싼 거를 4%짜리를 빌려와가지고 4.74를 받으니까 이득이죠, 이득. 그죠? 예. 맞죠? 그러면 여기서 대출금을 한번 넣어 볼게요. 대출을 2억 받았다. 4억짜리 상가를 사면서 대출 2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4%짜리를 받았어요. 금리 4%짜리. 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어플 그대로 열어 놓으시고, 근데 거기에는 지금 단순 계산만 되게끔 되어 있지 대출금하고 대출 이율 넣는 게 없어요. 그죠? 없죠? 그걸 넣어줘야 되죠. 그걸 넣어줘야 되죠. 그걸 어디에 넣느냐? 어플 거기 보시면 대출 포함이죠.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임대 투자에 임대 투자에 임대 수익률 계산 있죠. 예. 거기다가 대출 포함. 그걸 딱 눌러보시면 아까보다 칸수가 더 생겼죠. 아까보다 대출금하고 대출 이율이 더 들어갔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대출금 2억. 금리 4%짜리. 금리도 이해. 그 밑에 금리 넣는 거 있잖아요. 대출금도 있고 금리도 있잖아요. 대출이 이율 4%. 금리 4%, 예, 대출 이율 4%. 대출금 2억. 얼마 나왔어요? 5.56. 맞아요. 자, 4.74% 이익이 나던 게 5.56%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하니까 연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요럴 때는 대출을 이용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4%짜리, 그죠? 4.74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데다가 4%짜리를 이자를 이용한 남의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더 소득이 더 올라가죠. 그런데 두 번째처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요걸 해보세요. 여기 2천에 월세 100만 원 받는 데다가 금리를 2억 대출에 금리 4%짜리를 이용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넣고 대출금 2억에 금리 4%짜리라고요. 저걸 또 해. 예. 또 이상한다. 예.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이. 내 돈 다 넣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2.2. 2점. 맞아요. 빨리 해봐요. 이걸로 다음 주 시험 칠 겁니다. 사업 계획이 3천만 원이랄 거야. 네. 그러면 3억 7천만 원인데 네. 플러스 1억 하거나 아니, 1억 3천 더하기 1억하고 3천만 원 더해가지고 1억 3천을 4억에서 빼야죠. 내 돈이 4억 더 가는 게 아니잖아요. 1억 3천만 원, 1억하고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돈은 2억 7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4억이 다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있고 대출도 있기 때문에 내 돈은 2억 7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위에다 150만 원 하고 12달 거쳐도 1,800. 1,800만 원, 150만 원이 날 거야. 450만 원. 이자 줬으니까. 예, 이자 주고. 400. 월세 1,800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자 줘야지, 이자. 이자. 1억 빌렸으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주고 또 4억 주고 샀지만 다 내 돈이야. 4억이 아니잖아요. 보증금 3천만 원도 있고. 450만 원이 이자. 예, 이자. 여기 있잖아요. 은행 이자. 은행 이자. 예. 요거 계산식이 있잖아요. 계산식이. 근데 저게 정확한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어떤 왜? 세금도 있고 뭐 다. 그래 따지면은 아니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상가 사가지고 금리 그 이율이 수익률이 5%다 하는데 그거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다 따지진 않잖아요. 일단 그러면 은행 금리는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놨을 때 2.7 나오는데 말고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한 번만 들어가는 거니까. 취득세가 아니고 뭐 그거는 재산세? 재산세라고. 재산세 내야 되겠지. 이거 여기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뭉뚱그리 5% 잡아가지고 이 정도 나와줘야 재산세 내고 뭐 내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되는 거고 4.7에다가 은행 금리 이용하면 5.56 정도 나오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세도 내야 되고 감가도 생기고 건물도 좀 관리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복비도 줘야지고 이런저런 비용을 빼더라도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나와야지 매입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3.16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것저것 관리비 들어가고 나면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못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를 사러 가셔가지고 수익률 부동산을 보실 때 수익 계산을 해가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수익 부동산이니까.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수익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이 맞아야 돼요. 은행 이자보다는 나아야 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비, 재산세, 모든 각종 공과금, 그디가 공실 비었을 때의 가정하고 다 넣었을 때 기본 수익은 나와줘야 그게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라니까요. 내 돈 넣고 손해라니까요. 근데 이 계산이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소득이 안 생기는데 굳이 매입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기본입니다. 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2년을 공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일단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근데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 건 어플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 계산해주는 어플이 되게 많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요게 그래도 좀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산도 좀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라든지 계산도 되고 취득세 계산도 되고 증여세, 상속세 계산도 되지만 그리고 광고가 좀 덜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좀 편한 어플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계산기 다운받으시고 맨 좌측 상단에 가보시면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에다가 들어가시면 임대 투자가 있고 임대 투자에 클릭하시면 임대 수익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대출이 없죠. 지금 대출을 일으켰을 때 넣는 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아까 대출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되셨어요? 눌렀어요? 이거 계산하여 풀나. 네,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출금하고 대출 이율 이자 넣는 칸이 생기죠. 거기다가 대출금하고 이자 넣으면 된단 말씀입니다. 금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 보증금 2천에 월 150만 원의 기본 계산인 거죠. 기본 대출금 없이 그냥 계산했을 때의 금리 계산했는 거예요. 그래서 4.74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수익이 나와줘야 내가 운영을 하고도 은행 금리보다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야 되냐? 기본적으로 3%만 나와도 은행 금리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거 내야 되잖아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 건물도 관리비도 건물 관리도 돼야 되고 또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거 뺄 거 빼면은 기본적으로 5% 정도 나와줘야 뺄 거 빼고도 은행 금리보단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퇴직하시고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월 소득을 받고 싶다. 월세라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부동산에 쭉 갔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나오는 거 보고 그런가 보다. 월 100 나오면 내가 생활은 할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넣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가 더 생기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작정 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기본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분양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말만 듣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나오니까 당신 돈 얼마 넣으면 살 수 있다. 그냥 무작정 사니까 나중에 사놓고는 세도 안 나가고 월세를 받아도 이게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그나마 월세가 나가면 다행이고 월세가 안 나가가지고 매달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만 나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이것도 중요하고 월세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중요하지만 월세가 나갔을 때에도 소득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기준을 얼마 잡아야 돼요? 기준을. 내가 월세를 연수익이 얼마가 나와야 적정한 투자 수익률일까? 3% 이상은 나와야 되고 기본 5% 정도는 나와줘야 재산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복비도 줘야 되고. 그 이상의 3%. 그러니까 수익률 나온 데서의 3%.
수익률 나오죠. 3%를 더 얹어서. 그러면 훌륭하죠.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물이 잘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동산 하시는 중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수익이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좋은 거 있어도 자기들도 돈 없어서 못 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면 산다. 근데 2번 3.16 나오고 2.15 나온다. 이러면 안 사야 되죠. 예, 안 사는 게 맞죠. 그 대신 여기서 5% 기준을 잡아요. 일단 5% 평균. 5%가 나오면 매수할까 말까.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라든가 모든 조건을 또 따져봐야겠죠.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 떨어진다. 5%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까처럼 3%, 2% 나온다. 이거는 아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동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동네에서 정말 괜찮고 위치가 좋고 진짜 거꾸로 매달아 놔도 임대가 나갈 것 같은 동네에서는 5%가 아니라도 조금 낮아도 가능합니다. 그죠? 4%가 나오든 뭐 그 밑에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수익은 지금 적게 나오지만 수익은 적지만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 동네에 가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수익이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수익은 5%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평균 동네보다 조금 외곽지다.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나와줘야겠죠. 근데 위치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떨어져도 매수할 생각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사지는 못해도 우리 아들이나 자식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월세, 종잣돈 조금 모아놓은 걸로 월세를 좀 받아갖고 내 수익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아들아,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나오는데 내 돈 얼마를 주고 사는 걸 봤다. 그러면은 계산 딱딱 두드려가지고 야야 이거는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라든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야 그럴 바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놔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을 사놔라. 뭐 이게 정답은 아니죠. 부동산 월세 받는 게 분명히 정답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을 사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면서 이 수익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그 동네가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월세가 나갔을 때의 계산인 거예요. 월세가 아예 안 나가면 그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제로인데. 월 수익이 제로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그 전 시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쏙지 말자잖아요. 쏙지 말자. 저 만댕이 사고 이런 거 쏙지 말고 또 월세도 안 나가는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도 못 받고 매달 대출 내놨는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재산세 나가고 그러면서도 이 상가는 한번 공실 시작하고 세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 만댕이 샀는 거는 한번 쏘으면 끝나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 잘못 사면은 평생 내가 이자만 내고 세도 한번 못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흔히 동네 다니다가 우리 아파트 동네나 상가를 다니다가 빈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인데 비어있다. 몇 년째 비어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다 팔았어요. 개개인이 샀는 게 아직까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쏘가서 사가지고 계속 월세는커녕 월세는 한 푼도 못 받고 이자에 관리비에 재산세에 계속 돈만 주고 나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게 남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파트는 월세를 받기 위한 건 아니죠. 월세를 받기 위한 건.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로 넓게 보면 두 가지로 볼게요. 두 가지로 보면 시세 차익을 내는 게 있고 임대 수익을 내는 게 있어요. 시세 차익을 낸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내는 거에 대표적인 게 시세 차익. 그러니까 3억에 사서 몇 년 뒤에 5억에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이용한다든지 절세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는 시세의 차익을 내는 거죠. 근데 아파트도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받는데 이제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할 줄 아시잖아요. 대구 시내에
분양 금액이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얼마 받을까요? 30. 제일 잘 받으면 130 정도예요. 잘 받으면. 대부분이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110, 120이에요. 110, 120. 그러면 아까 좀 전에 4억짜리를 사가지고 월세 100을 받아도 수익률이 3%인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 110만 원 받으면 수익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대구 시내는 월세 거의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월세 시세가 비슷해요. 수성구를 제외한 중남구나 이쪽 가면 34평 아파트가 4억을 하든 5억을 하든 6억짜리라 해도 월세 수준은 딱 110에서 120 아니면 잘 받으면 130이에요. 그래서 5억, 6억짜리를 사서 월세 110, 120 받으면 수익은 안 맞아요. 안 맞죠? 대신 이걸 가지고 가다 보면 몇 년 뒤에는 시세의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5억에 사서 나중에 6억에 판다든지 뭐 또 분위기 좋으면 7억에 팔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세 차익을 내는 거에 대표적인 거는 아파트는 시세 차익형입니다. 예. 우리가 방금 얘기한 수익형은 분명히 아니죠. 아파트는. 예. 월세가 어디를 가도 월세 수준이 우리가 샀는 금액보다도 월세의 수익이 높을 수가 없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를 사면 우리가 보통 몇 년을 살까 계산해 봐야겠죠.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몇 년을 가져가다가 하나를 팔고 그러면 세법 시간에 배우셨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키는 거.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를 내가 살고 있고 하나를 사서 이걸 언제 다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비과세를 만들고 또 새로 사놓은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한 비과세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파트를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살면서 시세 차익을 내는 비과세라는 절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시세 차익형입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을 내는 아파트는 평수가 얼마가 제일 적당할까? 우리가 국민평수라고 얘기하는 국평 34평이 제일 많이 찾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살기도 한 평수대가 고평대인데 34평일 수도 있고 또 24평까지는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의외로 또 요즘에는 40평대를 워낙 안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일 많이 찾는 24평, 34평만 계속 지었고 예전만큼 큰 평수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동네마다 40평대, 50평대까지는 또 인기가 있어요.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근데 24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19평, 17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방이 2개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방 2개짜리와 방 3개짜리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방 3개짜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방 2개짜리는 인기도 없고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리면서 왜?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살아보시면은 살림을 해보시면 방 2개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단독 세대나 1인 세대나 2인 세대가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방 2개짜리는 투자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실거주하기에는 뭐 살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팔려고 한다든지 할 때에는 분명히 잘 안 팔리는 게 방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방 2개짜리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집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그리고 얼마 동안 내가 살면서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가지고 비과세를 이용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내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파트, 빌라, 다가구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빌라, 다가구. 아파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형이죠. 사놨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내는 시세 차익형. 그 다음에 다가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건물 있죠. 원룸을 다가구라고 얘기하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다가구 원룸은 시세 차익형입니까? 수익형입니까? 월세를 받고자 하는 수익형인 경우가 많죠. 차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가구라는 종목 자체가 월세를 받기 위한 노후 준비를 위한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한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가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를 들었던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인 거죠. 월세를 받기 위한.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는 상가들은 대부분이 수익률을 5%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5% 수익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가구 원룸을 얘기해 볼게요. 다가구 원룸 지우고 여기서도 많이 쏘가요. 다가구 원룸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상가는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익률이 5%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가구 원룸은 몇 프로가 나와야 될까요? 수익률이.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남들 보니까 월세, 원룸 건물 보니까 방이 10개, 12개씩, 15개씩 막 있으니까 월세를 받아서 내가 노후에 보태면 좋겠다 해서 원룸을 보러 갔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거는 얼마에 주고 사면 월세 얼마니 당신 얼마 받을 수 있다. 월세 350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덜컥 삽니까? 수익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는 좋다. 자, 상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한 5%는 나와줘야 은행 금리보다 나으면서 내가 이것저것 관리비하고 재산세하고 뭐 이것저것 낸다 하더라도 5%는 기본 나와야 된다. 동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다가구 원룸도 5%만 나오면 돼요? 다가구 원룸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룸이 12개면요. 항상 공실이 2개에서 3개는 빕니다. 그죠? 공실이 2개에서 3개는 비어요. 공실에. 이 공실들 나갈 때마다 복비 줘야 되죠. 원룸 복비는 그 법정 계산해가지고 10몇만 원씩만 안 받아요. 한 달치 월세를 줘야 부동산에서 방을 놔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네, 한 달치 줘야 돼요. 월세 40만 원짜리면 40 줘야 돼요. 나는 무슨 소리 하고 했어? 법정 수수료 2만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수수료 내놓잖아요. 방을 안 놔줘요. 그죠? 다른 방을 놔주지. 수수료 많이 주는 방을 놔준다고 먼저. 사는 사람도 참 그거 뭐 들어오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안 받아요. 예. 왜? 영업 경쟁이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들어온 사람한테 수수료 안 받아요 하고 영업해서 모집을 해야 되니까 들어온 사람 잘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동네 가면 법정, 집주인한테도 법정, 들어온 사람한테도 법정을 받는 동네도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남들 공실이 비는데 답답하잖아요. 방 비니까. 그러면 남들 이상으로 수수료를 좀 줘야지 방을 빨리 뺄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복비 줘야 되죠. 수리해야 되죠. 이사를 나가잖아요. 원룸은 이사를 나가면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수리할 게 많아요. 장판은 타일 깔린 집도 있지만 장판은 2번, 3번 살고 나가면은 바꿀 수도 있지만 도배는 대부분 살다 나가면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계단 청소, 복도 청소 한 달에 15에서 20만 원씩 주고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원룸 건물은 공법 시간에든 건축법에서 배우셨듯이 건물은 항상 감가가 생기죠. 그죠? 10년 이상 된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했는 집과 관리를 안 했는 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관리를 했는 집은 깨끗한 반면에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해놓은 집들은 가보시면 엉망이에요. 그죠? 청소 상태부터 방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서 계속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 집과 안 했는 집은 여기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룸은 기본적으로 10%는 나와야 돼요. 10%. 그죠? 계산하기 나름이고 물론 내 돈이 적게 들어갈수록 대출금과 보증금이 많을수록 이번에 전세 사기에 이용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돈이 거의 없이도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출 10억짜리 원룸 건물이지만 대출 6억 되어 있고 전세금 3억 들어가 있으면 내 돈 1억만 있어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10% 정도는 나와줘야 공실 비고 수수료 주고 수리해야 되고 매달 계단 청소, 복도 청소 관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비용을 다 빼보면 5%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은 계산해 놓고 이것보다 더 나오면 당연히 더 좋겠고 이것보다 못하지만 앞으로의 가치나 위치나 입지를 봤을 때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매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기준점은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자,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00만 원. 200만 원? 자,
단순 계산해 볼까요? 저희는 항상 매물을 접하잖아요.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월세 얼마 받고 있는 건데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내지는 이거 월세 얼마 나온다던데 이거 얼마에 사면은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자,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월세 200 나온다. 1년에 12달 하면 연 2,400이 나오죠. 그럼 5억 주고 사면 한 5%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 5%. 5억 주고 5억 주고 사면. 5억 주고 사면. 5%입니다. 5%. 왜냐하면 내가 5억을 주고 샀는데 10년 만에 내 5억 원전이 회수가 돼요. 그러면 10년이면 10번 받는 거죠. 10번 받아서 내 원전이 100%가 회수가 되면 매년 10%씩 수익 받은 거잖아요. 그죠? 10%씩 수익을 받아서 10번을 받으면 내 원전 100%가 회수가 되면 그건 10%짜리 상가예요. 10% 수익률이에요. 10%. 근데 20년이 걸렸다. 내 원전이 100% 회수되는데 20년 걸렸다. 그럼 매년 5%인 거예요. 월세 200 나오는데 5억 들어가면 내 원전이 5억이죠. 그죠? 2,400씩 20번 받으면 얼마예요? 4억 8천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20년 20번 받으면. 연. 1년에 2,400씩 20번을 받으면 4억 8천이잖아요. 보증금이 최하 2천원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요거 20번, 20번 받았다. 20년 걸렸다. 그럼 5억 수익. 간단히 계산해보면, 네. 대략. 그럼 계산 좀 전에 배우신 대로 어플 열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딱 5% 나올 거예요. 대출 이용 안 했을 때. 예. 됐었습니까? 근데 200만 원 월세 나오는 걸 한 8억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팔리죠.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5%나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 안 팔리잖아요. 그거를 5%도 안 나오는 상가를 맨날 팔고 앉았으니까 부동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도 안 되는 상가를 월세 200 나오는 걸 6억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죠. 아니, 당신도 들어봐라. 남들도 똑같지 않냐. 월세 200 나오는 걸 당신이 6억에 팔라고 앉았으니까 이게 팔리냐라고 설득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가격을 낮춰줘야겠죠. 이렇게는 안 팔리니 정말 팔고 싶으면 매매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된다. 그게 조금씩 내려와요. 그 사람이 그러면 딱 듣는 순간 그러네? 그럼 난 내일 당장 5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6억 받고 싶어요. 근데 한 석 달, 넉 달 내놔도 아무도 손님도 보러 오도 안 하니까 나는 또 팔아야지 뭐 애들 장가도 보내고 돈도 좀 보태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팔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한 5억 7천, 5억 5천 좀 팔아줘 볼래 해갖고 또 한 몇 개월 가고 1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는 걸 만들어야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지금 이제 계산할 줄 아시잖아요. 월세 200 나오는 걸 우리가 부동산 이제 중개 사무실에 물건을 사러 갔어. 월세 200 나오는 건데 중개사가 이거 매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6억에 나와 있대요. 6억에. 그러면 월세 200 나오는 게 6억에 내가 사면 이제 계산할 줄 아시잖아요. 월세 200 넣고 매매 가격 6억 딱 넣으면 수익률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5%가 안 돼요. 해보세요. 한 얼마 될까? 간단 계산해보면은 한 4%대 나올 거예요. 4점 몇 프로. 단순 계산이잖아. 대출 없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이자 나갈 것도 없고 단순 계산으로. 예? 6억에 월세 200. 보증금은 한 3천 잡으면 돼요. 대략. 일단 3천 잡고. 4.2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계산 잡아놓은 것 평균 한 5% 나왔으면 좋겠는데 5%가 평균인데 4.21이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입지라든지 가치라든지 인근 시세라든지 비교 분석해가지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범어네글이거나 누구나 탐나하는 위치, 입지 좋은 데다. 그러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외곽지야. 그러면 안 사죠. 근데 부동산 정작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요즘 5%나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못 팔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5% 정도 나오는 걸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은 4%짜리, 3%짜리를 보여주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분들이 맨날 중개 안 돼서 못 먹고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안 나오는 걸 팔고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시험 칠 땐 안 가르쳐 주니까.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야 되죠.
가격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좀 내리고, 또 이거를 6억짜리를 4억에 사러 온 사람은 그 4억 가지고 이런 물건 못 산다 하고 자꾸 올려야겠죠. 조금 더 써라, 아니면 대출을 좀 더 내든지 해서, 그래야 위치 좋은 거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금액을 좀 낮춰주고 사러 온 사람은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보태세요 해가지고, 그래야 매칭을 시켜서 해도 중개가 될동 말동 시원찮은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내놓은 금액, 손님이 내놓은 금액 그냥 팔고 있고 이러면은 중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건물은 수익이 기본적으로 10%는 나와주는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까 드린 것처럼 시세를 사서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차익형의 대표적인 거고, 아파트는 다가구나 상가는 월세를 받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빌라는 투자용 아니에요? 빌라는 조금 시세를 차익도 잘 안 나요. 빌라는. 그죠? 이제는 또 대구 시내에 빌라를 안 지은 지도 오래됐고, 이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짓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재개발을 보고 투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재개발이 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일종 주거지역,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에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또 민영개발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그렇게 안 나고 이젠 오래됐는 종목이긴 합니다, 빌라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월세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냐? 월세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조금 어중간한 종목이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올라갈 때 이 빌라도 덩달아서 올랐던 적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경기도 수도권은 또 유난히 빌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빌라왕, 전세 사기, 2,700채, 1,200채 막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라를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또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빌라는 사실 예전부터도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받는 수익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빌라가 저렴해요. 아직까지도 1억 미만도 있고 1억대 물건들도 태반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요게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 있다면 아니면 상업지역에 있다면 투자 종목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동인 내거리 쪽에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는 매매 가격이 1억 2천, 1억 3천이었어요. 33평 요런 기준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그 빌라들이 그 금액대면 다 사요. 지금도 대부분 동네는. 그 이하도 많고요, 금액대가. 그런데 그게 민영사업, 민영에서 들어와가지고, 자, 돈 얼마 줄게, 보상 얼마 해줄게, 나가시오, 팔고 나가시오 하는 이제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민영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1억 2천, 1억 3천 하던 게 3억 5천까지도 보상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좀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빌라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는 만약에 노후가 계속 되고 재개발도 안 되면. 안 되고 하면 나중에는 너무 싸니까 또 그 땅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빌라를 왜 못 짓냐면 땅값에다가 건축비 해버리면 이게 한 채당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2억 5천, 3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4층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요즘 없으면 잘 안 사요. 또 분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땅값에 건축비에 엘리베이터까지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8집 지어가지고 분양을 다 해도 본전 내지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팔아도 수익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요, 저기 지금 경매지에도 나와 있는데, 불로동 쪽에 가면은 그 반지하식으로 된 빌라가 있는데 감정가는 6천만 원인데 지금 최저 떨어지는 게 1,500만 원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저도 했어요. 아무리 반지하라도 월세 20만 원만 받아도, 그러니까요. 2천만 원에 떠온다 하더라도 월세 20 받으면은 1년에 240만 원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내에 내 원금이 다 빠지죠. 그러면 수익률이 10% 넘어요. 수도 있죠. 물론 날 가격이 얼마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분도 있고, 지분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던데. 하나 얘기했습니다. 한 칸이지. 그러면 한 덩어리가 1,500만 원이 됐어. 그게 또 반지하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내는 아파트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수익형. 예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듯이 수익, 월세 받고 싶어서 그게 워너비 정말 로망이었는데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런 틈새 시장의 물건들이 월세 받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찾아보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다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관심이 없는 종목에서 좋은 걸 찾을 수도 있어요. 1주택 그거 할 때는 빌라 저런 거 세대수 포함되죠. 네, 주택수 포함되죠. 취득세는 근데 두 채, 세 채를 사도 보유세 보유세도 저게 보유세가 그 기준 시가가 얼마 몇천 안 되기 때문에 보유세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단지 이제 지금 사서 월세를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도 팔 수 있겠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내가 땅 지분이 있으니까 투자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집이 이제 한 개 내지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저런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는 없지만 2억 미만이라서 없지만 그래도 세 채가 돼버리고 네 채가 돼버리면 주택수에 문제가 그런 내가 비과세나 절세 부분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집이든 가지고 있는 걸 안 팔고 그냥 쭉 월세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10년 내에 내 원전 챙기고 아니면은 좀 월세를 받다가 적정 시점이 되면 조금 남기고 팔겠다 생각을 하면은 팔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팔아서 남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남았으니까 내는 세금이니까 그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00, 2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몇 억을 남길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적정 수준에서 남기고 팔면은 그것도 그렇게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세금이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5채, 6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때 시절에는 저런 빌라만 전문으로 매입을 하거나 경매를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고 팔기도 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그런 직업을. 네. 주택 판매 사업자 내가지고 여러 채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 직업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